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너피스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의는 바로 기계공학 개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은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려 하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에 아직 1학년이신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4대 역학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 4대 역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4대 역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4대 역학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그 4대 역학을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대 역학을 우리가 첫 번째 고체 역학이 있죠. 고체 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역학. 네 번째 동력학. 총 이렇게 네 가지 역학을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4대 역학이라고 합니다. 4대 역학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은 이 고체 역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고체 역학이 아무래도 그 내부에 있는 어떤 2학년 처음 올라갔을 때 역학을 처음 배우는 거기다 하고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응력이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늘림량, 처짐량, 이런 것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체역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이게 이 네 가지의 역학들에 아무래도 기초가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성적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동력학과 유체역학이 훨씬 더 어렵지만 성적을 조금 더 잘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고체 역학을 학생들이 더욱더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4대 역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고등학생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일반 물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공식입니다. 바로 뉴턴 법칙, 뉴턴 방정식인데요. 이 뉴턴 방정식을 보시면 전부 다 이 F는 ma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F는 ma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고 이 역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이 F는 ma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냥 F는 MA 하면은 그냥 공식에만 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 때나 그리고 대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단순히 공식만 대입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을 대입하기 전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이루고자 먼저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벌써 이 공식을 대입하기도 전에 이 시스템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난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일단 먼저 이 공식은 바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있는 외력이 하나 F1이라고 하겠습니다.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가 있습니다. F3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지금 이 시스템에서 받아지는 외력이 F1, 2, 3가 있습니다. 이 1, 2, 3가
가지는 시스템이 바로 MA처럼 움직인다라는 이런 공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외력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이 시스템이 가지는 질량과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질량을 그냥 M으로 곱했죠. 사실상은 이게 만약에 질량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dt분의 dv, 즉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dt분의 dp죠. p가 운동량이기 때문에 P가 바로 운동량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운동량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기 전에 보시면은 이 F1과 F2가 F3가 바로 이 벡터 값이라는 것부터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왜 이게 벡터 값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일단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벡터 값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벡터 값이면 방향을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포함하는 것을 뭔가 모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좌표 평면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좌표 평면을 대부분 직교좌표계를 그냥 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직교좌표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생 때 학부과정에서 나오는 총 좌표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교좌표계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고 좀 익숙한 좌표계죠. 두 번째는 원통 좌표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3차원을 해석할 때 원과 그 R과 세타, 어떤 이 2차원에서는 한 점에서 R과 그 다음에 세타만 있으면 이 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중심점에서의 그 R가 그 중심점과 다른 어떤 점까지의 거리랑 그 선에서의 각도만 알고 있으면 이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세타와 그 다음에 3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거는 직교좌표계로 H방향, H 값만 알고 있으면 R세타 H로 원통 좌표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구좌표계인데요. 이거는 R세타와 Z축에서의 각으로서 이 어떤 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것을 배우기 전에 이 3개의 좌표계를 꼭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즉,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전에 이 좌표계를 먼저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봐봤자 아무리 많은 고체역학과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을 아무리 많은 공식과 문제를 풀어도 이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으면은 괜히 힘들기만 힘들고 굉장히 그 좌절감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가장 많이 보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F1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표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표면은 당연히 지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상자를 그러면 질량을 가진 이 상자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계공학자라면 해야 되는 것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요. 즉 어떤 상자들을 우리가 끌고 간다. 이거는 뭐 체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 손을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계공학자가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이후에 아무리 많은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식화를 먼저 했다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좌표평면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위쪽으로 F1이라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F1 말고의 이 물체는 지금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F1은 외력입니다. 이 외력 말고 다른 외력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아는 중력이 있겠죠. 그렇죠? 중력이 있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F1이 있고 중력이 있습니다. 이 F1과 중력,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물체는 행동을 할까요? F1이 힘이 더 크다면은 사실상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중력보다 이게 더 힘이 크다면 위로 올라가겠죠.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작은 물체보다 우리 힘이 더 크다면 위로 올렸을 때 위로 올라오겠죠. 근데 중력이 내 힘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말했죠? 이 지표면 위에 질량을 가진 이 물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지표면에서 뭐가 있어야 이 친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F1이 없으면 이 친구는 어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중력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안 움직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N1이라 하겠습니다. 수직 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을 가진 이 물체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F1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F1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만약에 미끌러지면서 가겠죠.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원이라면, 바퀴라면 바퀴가 굴러갈 때 구름 마찰력이 생기겠지만, 이 친구는 지표면이 밑에가 평평한 바닥이고 이 지표면이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지표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밑에서 마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리 시간 때 배웠던 거는 미끄럼 마찰력을 봐서 여기에서 미끄럼 마찰력 F2라 하겠습니다. F2는 UN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직 항력에 마찰 계수를 곱하면 이게 이 지표면의 마찰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무겁고 어떤 무거운 물체를 아주 강력한 힘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어떤 자동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동차
자동차 스킬 썰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빠르게 이게 움직인다고 치면 어떤 또 힘이 있을까요? 네, 바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바람에 의한 저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물리 고등학생 때나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거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죠. 이거는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대학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유체역학에서는 이런 걸 외부 유동이라는데, 외부 유동이 발생하는 그 힘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도 이거를 제대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비엘 스토크 이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아주 이 시스템을 간략하게 표현해서 문제를 풀지만, 이거를 제대로 진짜 해석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사실 컴퓨터가 없이는 유체역학은 거의 다 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력학도 마찬가지고 연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나마 대부분의 어떤 시스템을 조금 풀 수 있는 거는 고체역학이 그나마 조금 많이 풀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줄 중에 고체역학이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물체가 가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이 물체가 가진 이 질량을 가진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외력들을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떤 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외부의 어떤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높은 온도에서 받아지는 압력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떤 힘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단순히 지금은 이런 밑에 있는 그 미끄럼 마찰력과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중력과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가해지는 이 외력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F1과 F2, N1, mg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그러면 식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좌표평면을 우리는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좌표평면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으로 풀 때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mg, g도 중력가속도죠. 더하기 N1은 이 시스템이 가지는 것은 ma가 된다. 이 외력들이 다 합쳐지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ma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거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자체가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이거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외력들을 전부 다 우리가 벡터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었어요. 벡터 값으로. 가속도도 벡터 값이죠. 벡터 값으로 나타냈고, 이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상수로 밖으로 빼질 수가 있어서 m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좌표계 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원통 좌표계를 쓸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내가 임의의 원통 좌표계를 써서 원통 좌표계를 쓰겠습니다. 원통 좌표계를 써서 인마가 움직이는 게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데 이걸 세타 값이 나올까요? 계속 R 값만 변하겠죠. 여기가 원점이면 이 친구의 점이 여기 있다면 계속 R 값만 변화할 겁니다. R1, R2, 근데 세타 값은 변하지 않고 H 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R 값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원통 좌표계로는 사실상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심점에다가 우리가 좌표계를 설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중심점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는 전혀 변화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F1과 F2를 우리가 이 좌표계 속으로 나타내질 수가 없어서 원통 좌표계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좌표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은 직교좌표계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직교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교좌표계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죠? F2는 직교좌표계의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거를 제가 X축이라 보고 이거를 제가 Y축이라 보겠습니다. XY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을 Z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이 문제는 2차 평면 상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XY축으로만 이 XY축만 있으면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F1과 F2. F2는 마이너스 X방향이 이제 이쪽을 플러스로 내가 본다면 이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X를 이쪽으로 플러스로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 우리가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1학년 때 문제에서 항상 X축을 이 오른쪽 방향으로 놓아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좌표평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나타나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부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X방향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일단 이 F1은 이 벡터 값이 이제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마이너스 F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N1 값 수직 항력이 있죠. 플러스 수직 항력. 수직 항력이 있죠. 수직 항력 Fn1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 값이 이제 방향을 포함했기 때문에 단순히 벡터 값이 아니라 이제는 실수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 N1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mg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mg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남았죠? F1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F1은 어떻게 되죠? 지금 직교좌표계에서 F1이 있지만 얘는 직교좌표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직교좌표계에서 이 직교좌표계에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F1은.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임의의 이 F1에서 X축에서 세타 값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F1은 여기가 세타 값이면 이쪽 방향으로의 힘은 F1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F1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잠시만요. 제가 좀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방향에 있는 축에 나오는 것들만 다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방향에 있는 거는 F1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방향의 힘, F1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방향의 힘, 마이너스 F2. 이 마이너스 F2죠. 지금 이 미끄럼 마찰력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F2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 X방향의 힘은 뭐가 있죠? 없죠. 여기에서는 한 개도 없죠. 없기 때문에 F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2 이거는 마찰력입니다. 미끄럼 마찰력이 X방향에 이 시스템의 X방향에 있는 가속도와 같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1이 몇 뉴턴이라는 거는 임의로 이제 재봐야 되는 거죠. 그 스트롱 게이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이 힘이 한 몇 킬로 포스 정도 나오는지를 잴 수가 있어요. 이 F1은 이거는 실험이나 어떤 그 다른 어떤 장비 같은 것들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 이 줄이라고 봤을 때 줄을 당기고 있는 그 세타 값을 우리가 그 각도기 같은 걸로 잴 수 있다면
그러니까 F1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마이너스 F2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은 미끄럼 계수 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UN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동력학의 공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UN이 MAX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 뭐죠? 아직까지는 이 A 값을 가속도를 못 구하겠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Y는 F1 sin 세타 F1 sin 세타 마이너스 mg는 may입니다. F1 마이너스 sin 세타 마이너스 mg 플러스 n1이 더 있죠. 플러스 n1 죄송합니다. 플러스 n1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울게요. 위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n1이 더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애매한데 자 F1 sin 세타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근데 이 시스템이 Y축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0이 됩니다. 근데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가속도 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N1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 항력을.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1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Y축 방향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N1 값은 mg-f1 sin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수직 항력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F1 값 우리 구할 수 있죠. 얼마만큼의 힘을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는지 어떤 실험이나 아니면 어떤 그 기계 같은 걸로 우리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힘을 어떤 각도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직 항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수직 항력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Y축으로 해가지고의 가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N1 값을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N1 값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 N1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MAX는 F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의 mg 마이너스 F1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시스템의 가속도는 질량 알죠? 질량을 이제 나누기만 하면은 F1 알고 세타 값 알고 U 값 이거는 실험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가속도 마찰 계수는 실험으로 구하는데 이 마찰 계수 알고 mg 값 알고 F1 값 알고 사인 세타 값 알고 알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리원에서 배우죠. 물리원에서 고등학교 물리원에서 간단하게 배우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배워야만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MA가 있고 F1 코사인 세타, F1 사인 세타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형식들은 대체로 수직 항력의 mg-f1 사인 세타로 돌아. 이렇게 마치 문제풀이식으로 문제를 풀러가서는 이거 말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을 먼저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시스템을 어떤 좌표계를 써서 내가 이 시스템을 해석할지를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서 문제를 단순히 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단순히 푸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다 기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F1 값 알고요, 세타 값 알고, 이거 대충 이런 식으로 넣고 얘기해버리면 기계는 이거 가속도 바로 나옵니다. 몇 초 만에 나옵니다, 이거. 이런 기계들이 하는 거를 굳이 우리들이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 우리는 이런 거를 풀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하나하나씩 풀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에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석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매트랩이나 어떤 NCS 같은 해석 프로그램에 그냥 이거 대입만 시켜놓고 돌리면은 바로 구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를 막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면, 하나하나 공식에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자동차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자동차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빼고 하겠습니다. 어떤 2차원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2차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차원.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쿵 가고 있어요.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아까 그 질량을 가진 놈과 결국 똑같아요. 무슨 의미 있죠? 얘가 무게중심점이 이쪽에, 이 무게중심점을 구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시는데, 일단 무게중심을 중심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무게중심에서 mg라는 중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얘가 중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팡 떨어지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지겠죠. 막 이렇게. 그럼 안 떨어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N1이라는 수직항력과 여기에 N2라는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N1과 N2 수직항력이 같은 힘이 들까요? 아까 제가 지금 A 방향으로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이 친구가 헤드램프가 여기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여기 있고 여기는 리어 부분, 즉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리어입니다. 그러면 N1과 N2가 똑같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중심에 썼지만 앞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N2 값이 N1 값보다는 더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알려면은 또 컴퓨터를 돌려야 돼요. 이 무게중심점 구하는 것까지 하려면은 해석 컴퓨터를 돌려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죠. 이 엔진이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지금 이 무게들을 다 저항하고 있는데 이 N2 값이 N1보다는 높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타시다가 그 앞바퀴가 빵꾸가 나면은 그 앞바퀴를, 빵꾸 난 앞바퀴를 뒷바퀴로 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요쪽 무게가 거의 다 요쪽으로 실려서 앞바퀴 빵꾸 난 거 우리가 지렁이라 하죠. 지렁이 꼽아가지고 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위험합니다. 앞바퀴에 너무 이제 엔진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바퀴들은 뒷바퀴로 바꾸고 뒷바퀴에 있는 타이어를 앞쪽으로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도 그러면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쓰는 게 낫겠죠. 생각해보니까 직교좌표계를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또 유체 저항이 있겠죠.
이거를 F1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외력, 이 시스템에서 외력은 없어요. 따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다른 외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앞쪽으로 가는 추진력은 있겠죠. F2로 하겠습니다. 엔진에서 발생해가지고 앞쪽으로 가는 추진력이 있겠죠. 이 시스템에서.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엔진에 4기통짜리가 팡팡팡팡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F2가 없으면 사실상 이 A를 가진 가속도로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 같고, 그거를 그냥 F2라고 해서 치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들, 그 엔진이 발생하는 그 힘들. 그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 이렇게 다 해석을 했다고 보고, 좌표평면 내에서 한번 다시 똑같습니다. 좌표평면 내에서 fx는 바로 이게 이쪽이 플러스라고 제가 좌표평면 가정을 하면은 플러스 f2 마이너스 f1, 이거는 유체 외부 유동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입니다.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것이 max입니다. 그 다음에 summation fy는 어떻게 되죠? y축으로는 이 친구가 가속도를 가지지 않죠. 그러면 위쪽으로 발생하는 수직항의 n1과 위쪽으로 발생하는 수직항의 n2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may가 0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1 플러스 n2는 mg가 되는 거죠. 즉 중력 가속도와 지금 n1과 n2가 같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당장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일단 F2가 실험적으로 구해져야 되고요. 이 가속도를 구하려면 먼저 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 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을 어떤 실험으로 구해야 되고, 마이너스 F1은 유체역학에서 우리 외부 유동으로 발생하는 이 저항력을 또 이것도 실험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실험은 이 유체역학 외부 유동으로 이 마찰력 구하는 거는 정말 돈이 비싸요. 풍동 시험장이라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엄청 큰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에서 각각 센서들이 다 센서들이 붙어 있어요. 엄청 큰 바람을 맞아가지고 센서들이 붙어 있는데 그 센서들의 값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힘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배우면 나비앤스토크 이퀘이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게끔 배웁니다. 유체역학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하는지를 배웠다면 이 4대 역학 중에 고체역학을 한번 볼게요. 고체역학은 무엇이냐면 정역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얼만큼 변형되느냐 안 변형되느냐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거를 강도라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아니에요. 강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강성이라 해요. 강도가 높은 어떤 재료들은 잘 부서지지 않는다는 재료죠. 근데 이제 또 강성이 높은 재료는 잘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잘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하면 왜 배울까요? 우리가 이런 거 굳이 왜 배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학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방법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계공학 고체역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I형 빔을
빔을 쓴다고 많이들 뭐 배울 거예요. 고체역학을 배우면. 이 I형 빔을 쓰는 이유가 어떤 그 변형이 일어났을 때 변형이 일어났을 때 2차 단면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2차 단면 모멘트가 여기가 중심점이면 어떤 2차 단면 모멘트를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적분값으로 y제곱 dA A값, 그러니까 이 어떤 면적이 이 도시 어떤 중심 우리가 갖춘 그 좌표계에서 제곱만큼의 거리의 적분값과도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기가 중심이라면 얘가 멀면 멀수록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곳에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면 모멘트 값이 높습니다. 어떤 우리가 변형 어떤 이렇게 P 값을 이 재료가 있으면 직선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얘가 이만큼 변화하는 것은 PL분의 이 길이가 L이고 이 I 이거는 재료의 성질이죠. 그리고 이거는 2차 단면 모멘트입니다. P의 힘으로 이것을 잡아당겼을 때 만약 길면 길수록 이게 더 많이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변형이 되고 이건 재료값이니까 재료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보이시죠? 2차 단면 모멘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변형값이 낮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2차 단면 모멘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변형값이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어떤 것을 만들 때 이게 웃긴 거는 이거는 이 형상, 단면 형상의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값이거든요. 단면 모멘트는, 2차 단면 모멘트는.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형성해서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변형값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2차 단면 모멘트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크게. 하지만 경제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요 부재비가 빠지는 거죠. 재료비가. 이 정도의 재료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빔을 쓰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막 비싼 거 쓰면 되죠. 비싼 거 써도 안 무너집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쓰고 무조건 막 센 거 쓰고 강도 높은 거 쓰면은 안 부서지고 변형도 안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공학 엔지니어들은 항상 이런 걸 쓰기 전에 경제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고체역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체역학에서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뭐 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역학은 아까 우리가 F는 MA에서 어떻게 되죠? 벡터값이죠. 벡터값입니다. 한 시스템이죠. 외력이 이래 있습니다. F1, F2. 외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외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고체역학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F1 값과 이 F2 값을 했을 때 얘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0입니다. 0. 0도 벡터 값이 있다. 벡터를 넣을게요. 즉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F1과 F2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체역학에서 자주 나오는 캔틸레버 빔이라 해가지고 이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 캔틸레버 빔이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중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집중하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떤 힘들이 있을까요? 어떤 힘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P1, 얘가 M이라는 질량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 대체로의 고체역학에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걸 대체로 좀 뺍니다. 왜? 어려우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얘 질량을 우리가 분포화종으로 나타내 줍니다. 얘 무게가 있지만, 얘 무게가 있는 거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거를 이 분포화종으로 실제로 나타내 줍니다. 이 분포화종을 또 집중하중, 이 도심의 이 중심의 집중하중으로 우리가 또 바꿔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P2에 집중하중이 있다라고 대신 제가 바꾸겠습니다. P2에 이 분포하중이 있는데 이 무게를 우리가 분포하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무게가 아니면 이 무게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포하중으로 가정을 하는데 왜 이 분포하중으로 가정하냐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여기를 딱 뗐을 때 여기 막 잘라요. 고체역학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막 자릅니다. 자르다 하더라도 여기에 질량이 있을 거고 여기 질량이 있을 거고 여기 질량이 있을 거죠. 이 집중하중으로 치환시키기는 하지만 이 잘랐을 때에 이 무게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여기에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요 중심에서의 이 분포하중을 항상 나타내려면 이 무게를 떨어지려고 하는 거 나타내려면 분포하중을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하려니까 조금 난해하네요. 너무 많은 것을 개론해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다시 제가 그냥 무게는 없다고 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캔틸레버 빔에서 P1이라는 게 있다면 얘를 아까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가 P1이 있으면 자 여기에 인마가 얘가 이래 있으면 얘가 떨어지려 하겠죠. P1만 있으면. 근데 안 떨어집니다. 왜? 여기에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fx에 한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P1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 P1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세타만큼 P1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P1 마이너스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P1이 이쪽 방향으로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안 움직이려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P1이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RY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똑같으면 안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RY는 몇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RY가 있어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반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력학입니다. 정력학. 반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구하는 거. 여기에서 P1이 이렇게 P1 코사인 세타고 P1 사인 세타가 이 부재를 압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하는 거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지금 현재는 일로 움직여 버리겠죠. 지금 이 P1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용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제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아론이 있으면 된다. 이거 어떤 분들은 여기랑 막 뭐라 해야 되지? 반력의 방향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방향은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내가 했다면은 좌표 평면을 이쪽으로 내가 플러스로 봤으면 마이너스 RX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나중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일단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그 좌표 평면의 플러스는 어디로 할 건지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뭐 요쪽 그 대부분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니까 항상 그렇게 정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로 이렇게 밑에랑 요 왼쪽을 플러스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원칙을 문제 푸는 끝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1 사인 세타와 제가 이쪽 방향으로 반력이 있다고 했죠. 반력은 RX로 풀었습니다. 플러스 RX는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RX는 P1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이 부재에서 여기에서 끝단부에 걸리는 이 X방향의 힘은 P1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Y는 마이너스 P1 코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사인 세타네요. P1 사인 세타 마이너스 P1 사인 세타가 되고 플러스 FY는 RY는 뭐죠? 이 시스템 지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RY는 P1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이 P1이랑 사인 세타 값만 알면은 이 부재에서 발생하는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친구와 이 친구 여기서 이 반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모멘트 값인데 이 친구는 회전도 하지 않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 회전하는 것을 다루진 않는데 대학교 오면은 이 회전하는 것까지 다룹니다. 회전 안 하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는 반력 모멘트도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반력 모멘트가 요쪽 방향으로 반력 모멘트가 발생하면은 제가 요쪽이랑 요쪽을 제가 플러스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방향에 반력 모멘트가 있다라고 보면 플러스 반력 모멘트 그 다음에 지금 이 X축 방향은 여기에서 세타 값이 0이기 때문에 전혀 모멘트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전시키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근데 회전은 이 친구는 영향을 주죠. 그렇죠? 뭐 어떤 영향을 주죠? 얘랑 즉 L 곱하기 P 반력 모멘트는 P 곱하기 X예요. 그 힘을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는 것까지의 그 거리를 곱하면은 이제 회전하는 모멘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 했죠? 이쪽 방향 이 나오는 방향이 지금 플러스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보면 이래 내려가죠. P1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래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P1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 부재 이 P까지의 거리 L을 곱하는 게 이 반력 모멘트도 얘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력 모멘트 M은 P1 곱하기 P1 코사인 세타 L이 되는 거죠. 하면 이렇게 지금 반력들을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체역학에서 하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로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에서 RX 우리 구했고 RX 이렇게 구했고 RY 구했고 그 다음에 MZ 구했죠. 그러면 이 부재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도 어떻게 돼야겠죠? 잘라도 이 부재도 당연히 평형을 유지해야겠죠. 이미의 어떤 우리의 F1과 뭐 F2 그 다음에 MZ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X값이라고 두고 그 X값이라고 쳤을 때 이 값들은
아까 똑같이 fx는 0 이런 식의 이 공식에 다 대입하면은 이 부재 내부에 발생하는 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F1은 Rx랑 똑같을 거고, F2는 Ry랑 똑같을 거고, MZ는 여기에 있는 이 발령 모멘트 값과 똑같겠죠. 그럼 이걸 알았을 때 이 부재에 해당하는 힘들이 다 나오니까, 이 힘들을 우리가 이 부재가 부서지지 않는 허용 응력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허용 응력보다 낮으면 이 힘들을 다 구했고 이 힘들을 통해서 응력을 배우는데 압력이 이 부재가 발생한 이 부재 내부에서 버티는 그 응력이 이 부재가 가지고 있는 허용 응력보다 낮기만 하면은 이 부재는 이 힘에 대해서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 힘이 근데 열에 의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유체에 의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막 움직이는 어떤 기계에 의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힘들에서 이 부재가 결국엔 부서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모든 어떤 기계들의 공통된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역학이 이 역학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죠? 연력학과 유체역학도 제가 설명을 하면은 한 3시간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고체역학 말고 동력학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죠. 고체역학이랑 개론 정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력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체역학도 마찬가지고 유체역학은 기본적으로 유체 정력학을 대체적으로 공부를 먼저 하고요. 어떤 이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유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닷속 밑에 엄청 밑은 곳에 우리가 어떤 기계들이나 어떤 그 집들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 압력이 높아지는 그 유체가 그 압력이 높아지는 힘을 얼마만큼 되는지를 구하는 게 유체 정력학인데 사실상 유체 정력학은 많이 공부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체역학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거는 그 뒤쪽에 응용 유체역학에서 아마 배우실 텐데 그 배관을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떨어져서 갈 건지 그러니까 펌프를 몇 킬로와트짜리 펌프를 써서 배관 몇 미터를 이제 유체를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거 설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동차나 다른 어떤 것들을 움직일 때 외부에서 유체가 발생하는 저항력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물의 막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마 유체역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유체정력학은 뭐 당연히 배워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더 크게 보면은 고체역학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결국에 유체정력학은 그런 걸 구해서 이 부재가 그 물체가 가진 그 유체에 의해서 받는 힘에 의해서 얘가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얼마만큼 힘을 받고 있는지를 결국 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전부 다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하는 강도 문제로 다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서머 다이나믹이죠. 서머 다이나믹. 왜 이게 연력학이라는 것을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우는지. 엄청 큰 온도를 가진 어떤 게 있다면 그게 힘을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이 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연력학입니다. 그러려면 그 랭킨 사이클이나 뭐 오토 사이클 이런 냉동 사이클, 우리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냉동 사이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게 이제 연력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배우려면 제일 처음에 뭐 엔트로피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탈피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상 엔탈피랑 엔트로피 개념은 저도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열 효율 개념이 나옵니다. 얼마만큼의 열을 넣었을 때 나타내는 그 터빈에서 터빈이 돌려지는데 기계학적으로 받는 일의 양이 얼마만큼 나타내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열 효율을 구하는데 그 열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열역학은 그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계 4대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대 역학을 배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하기 전에 제가 좌표 평면과 그 다음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공식들을 알기 전에 그리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기계공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저리주저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